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식품위생을 같이 진행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책은 다들 받아보셨죠? 단원별보다 훨씬 문제가 되게 적죠. 그래서 단원별에서는 정리 차원에서 쭉쭉 문제를 풀어나갔기 때문에 분량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단원별 문제풀이에서 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요.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똑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풀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2월 달에 했던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을 이렇게 접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구나. 단원별로 이렇게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게 되면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단원별로 이제 정리가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또 문제가 더 나갔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의 문제를 이제 지난달에 풀어봤고요. 요걸 토대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형식을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수업 전에 반드시 풀어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문제풀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요, 수업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는 예습이 되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 문제풀이는 예습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론에서 봤던 내용, 단원별 문제풀이 과정에서 했던 내용을 토대로 다시 모의고사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식품위생이 되게 이렇게 분량이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이렇게 왜 영양사나 위생사나 뭐 식품기사나 산업기사나 이거 준비하면서 식품위생을 한 번쯤은 공부하셨죠. 그런데 그때는 식품위생이 그렇게 방대한 과목인지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뭐 경기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되게 포괄적으로 되게 광범위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문항수도 정말 많고,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범위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 거를 한 번에 다 정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론과 단원별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2번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얘를 토대로 해서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형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형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좀 주심해서 문제를 풀으셔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좀 해서 마지막 마무리 단계를 이제 접어들기 때문에요. 문항수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 진도 나가는 걸 보면서요. 우리가 이제 이 단원별 문제풀이에서 어느 정도 거의 다 설명이 다 끝났지만 마지막에 좀 시간이 부족해서 해썹에 대한 게 조금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그 해썹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문제도 조금 더 추가로 더 나눠 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 이제 모의고사는 요 형태는 정말 딱 20문제씩 여러분 모의고사 이제 구성되듯이 똑같이 여러분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여기 모의고사는 한 번 이상씩 시험 문제 나왔던 애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애들, 그래서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지역에 일부 나왔던 문제들로 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뭐 단원별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형을 보면은 이제 최근에 나왔던 출제 문제 유형은 뭐 다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를 통해서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문제는 다 풀어오셨죠.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번 오실 때마다 이제 한 3회씩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1회 모의고사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나누렸던 이제 참고자료 프린트가 있을 거예요. 그 참고자료 프린트를 같이 보시면서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참고자료 프린트는 거의 이제 우리 단원별 문제풀이 할 때 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더 설명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면서 갑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갑니다. 제1회 모의고사 1번. 이건 이제 2014년도 10월 경기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후반기. 그래서 2014년도에는 상반기에도 있었고요, 후반기에도 경기도가 시험을 뽑았었거든요, 식품위생직을. 자, 그래서 그 2014년 후반기 경기도 시험 문제였는데요. 살균 소독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왜 그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차, 염소산, 나트륨, 뭐 석탄산 이런 단독 문제가 나오기보다는요, 합쳐서 묶어서 시험 나오는 문제 유형이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소독제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남다른 그 특징들은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살균 소독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네요. 1번, 역성 비누는 세정력은 약하나 살균력은 강하다. 그래서 여러분 역성 비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뒤에 비누가 붙어서 때를 빼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요. 얘는 때 빼는 능력은 거의 없다라고 했죠. 세정력은 약하지만 살균력이 강한 애였습니다. 근데 단 모든 균의 살균력이 강한 건 아니었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어디에는 효과가 약했냐면
결핵균, 바이러스, 포자 이런 데에는 살균력이 약해요. 그래서 경기도는요, 그런 것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 보기로 그런 게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모든 걸 다 효과가 좋다 이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역성비누 같은 경우에는요, 효과는 좋으나 살균력이 되게 강해요. 하지만 모든 균에 다 강한 건 아니고 결핵균, 바이러스, 포자에는 효과가 약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역성비누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사용할 때 주의할 점, 그게 또 하나의 특징이었죠. 주의할 점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였냐면요, 유기물과 공존 시엔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단백질과 같은 유기물과 공존 시에 효과가 떨어진다. 그 다음에 비누나 중성세제와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떨어진다. 그런 애들이요. 그런 애들은 다 보기로 나왔던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석탄산은 포자, 바이러스의 효과가 약하다. 이것도 맞는 거죠. 여러분, 이 석탄산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는지 기억나시죠? 석탄산은 다른 말로 우리가 페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페놀을 수용액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게 석탄산 수용액입니다. 그래서 석탄산 수용액은 3 내지 5%를 사용하는 게 적절하죠. 그래서 농도 있는 애들은 농도를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기본이죠. 그래서 3 내지 5% 정도를 사용하는데요. 얘도 효과는 좋으나 단, 어디에는 약하냐면 포자나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약한 편,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석탄산만의 특징이 있었죠. 유기물과 공존 시에도 효과가 지속이 돼요. 효과가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 이제 석탄산이나 그 다음에 얘랑 비슷한 크레졸 같은 경우에는요, 유기물과 공존 시에도 효과가 지속되는 애들 딱 2개였어요. 묶어두셔야죠. 그래서 석탄산하고 크레졸은요, 유기물과 공존 시에도 효과가 약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4급 암모늄염은 자극성, 독성이 없고 물에 잘 녹는다. 여러분, 역성비누도요, 4급 암모늄염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역성비누 같은 애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역성비누 같은 애, 자극성도 없죠. 자극도 없고 무독성에다가 물에도 잘 녹는 애죠. 자, 그 다음에 차염소산 나트륨. 그럼 여러분, 차염소산 나트륨은요, 기억할 게 좀 되게 많았는데, 그럼 차염소산 나트륨은 첫 번째, 농도를 잘 기억해 두셔야죠. 이건 2가지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채소, 과일에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기구에 사용하는 농도.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과일, 채소에 사용할 적에는 얼마 정도였냐면 100ppm. 근데 100ppm만 기억하지 말고 뭐도 같이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시간도 같이 꼭 기억하셔야죠. 그게 다 기본 문제 보기로 나왔던 애들입니다. 그래서 100ppm에 5분 정도 침집니다. 그 이상 가면은요, 침투해버리기 때문에 절대 그 이상 갈 수 없어요. 그래서 100ppm에 5분 정도 침지하고 여러 번 헹궈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기기나 기구에 사용할 경우에는 200ppm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농도 물어보는 문제도 나왔었다 그랬었어요. 자, 그 다음에 차염소산 나트륨 같은 경우 문제 보기에 뭐가 나왔냐면 세균 포자에는 효과가 작은 편이나 결핵균에는 효과가 크다. 여러분, 보통 포자에 효과 없는 애들 되게 많은데 얘도 포자에 효과가 없어요. 얘도 포자에 효과가 없습니다. 자, 포자에 대한 효과가 적은 편이나 결핵균에 효과가 크다 그랬는데 결핵균에는 아예 효과가 없었죠. 결핵균에 아예 효과가 없어요. 이게 그때 시험 문제였어요. 그 시험 문제 답이었죠, 이게. 그래서 결핵균 효과가 없다. 그래서 경기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효과가 있고 없고를 아셔야 되는데 보통 보기로 나올 때 효과가 없는 걸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에 효과가 없는지. 그래서 역성비누 같은 경우는 결핵균, 바이러스, 포자에 효과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석탄산 포자 바이러스에, 그다음에 차염소산 나트륨도 결핵균은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거의. 대다수가 결핵균 아니면 포자나 바이러스의 효과가 없는 거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차염소산 나트륨도 마찬가지로 유기물과 공존 시엔 효과가 떨어지죠. 그다음에 얘는 또 주의할 게 뭐였냐면요, 희석액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렇죠? 희석액을 미리 만들어 놓게 되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과가 떨어집니다. 살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얘는 절대 미리 만들어 놔서는 안 됐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살균 소독제와 관련해서는 각각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리고 효과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었는데 효과가 없는 곳이 어디였는지 좀 구별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특징을 좀 잡아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농도가 기본이었던 건 아시죠? 우선 농도부터 시작해야 농도가 있어야 되는, 그 농도가 있는 애들은 반드시 농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죠. 그래서 알코올 같은 경우 뭐 70% 이런 식으로, 크레졸은 3%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농도가 있는 애들은 반드시 농도부터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1번의 답 4번이었고요. 그 다음 2번. 이것도 2014년 후반기 경기위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300도씨 이상으로 가열 시 테플론을 입힌 프라이팬에 발생하는 유독 성분은 뭐 우리 책에도 거의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300도씨 이상으로 테플론을 입힌 프라이팬을 가열을 하게 되면 유독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래서 어떤 물질이 생성이 될 수 있냐면 헥사플로로에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구 용기 포장에서는요. 어디에서 누가 용출이 될 수 있는지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열 경화성 수지에서, 열 가소성 수지에서 누가 용출이 될 수 있는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이번의 답은 2번 헥사플로로에탄이었어요. 이 헥사플로로에탄도요, 되게 독성이 강한 물질이었죠. 발암성도 있고 최기형성도 있던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1번은 페놀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번은 다이에칠 핵실 푸탈레이트예요. 다이에칠 핵실 푸탈레이트. 우리가 일명 얘를 뭐라 부르냐면 DOP요. 일명 DOP예요. 그럼 여러분 DOP가 기억나시나요? DOP가 뭔지 기억나세요? DOP 뭐였게요? 이거 푸탈레이트죠. 어디에서 용출될까요? 열 가소성 수지요. 얘가 바로 가소제잖아요. 자, 그런데 얘가 가소제이긴 하나 환경 호르몬으로 판명이 나서 사용이 완전히 금지된 애였죠. 자, 그래서 열 가소성 수지에서 용출될 수 있는 환경 호르몬을 찾아라. 그럼 DOP예요. 예, 다이에틸엑실 푸탈레이트다. 이렇게 다시 기억을 되살려 두셔야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에틸카바메이트요. 여러분 에틸카바메이트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는 가공 중에 생성이 되는 물질이었어요. 뭘 만드는 과정 중에 만들어지느냐? 발효식품이요. 발효하는 과정 중에 생성이 될 수 있는 물질이야. 그래서 왜 우리 많이 먹는 김치, 치즈 이런 애들 있죠. 김치나 치즈 같은 발효식품을 만드는 과정 중에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아니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위스키 같은 주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를 보면 우리 그 단원별 문제풀이에서는 에틸카바메이트를 한번 얘기를 안 하고 왔으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에틸카바메이트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이 된다는 거. 그게 포인트예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거 유독물질 누구냐? 에틸카바메이트.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발효 과정 중에 생성된 에탄올과 카바밀기가 식품 내에서 반응을 일으켜서 만들어요. 그래서 주로 검출이 되는 곳은 주로 유럽 같은 경우는 위스키 같은 주류에서, 그 다음에 다양한 발효식품에서 이런 데서 만들어지죠. 포도주, 치즈, 요구르트, 그다음 우리나라 김치 이런 데에서 생성이 될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얘는 분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발효하는 과정 중에 생성이 됐다 그러면 에틸카바메이트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기를 이렇게 잘 봐두셔야 돼요. 보기가 이렇게 친숙한 애들이 나오면은요, 얘가 뭔지를 구별을 하셔야지 답을 찾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화학성 식중독이 어려운 게 바로 그거였어요.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름 명칭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의 답 2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3번. 원산지 표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이제 2014년 교육청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건데요. 그럼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 누가 원산지 표시 대상인지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산지를 표시하는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근데 이게 교육청 문제에서 나왔잖아요. 왜냐면 급식소에서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문제에서는 이렇게 급식소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육청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급식소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따로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거 옳지 않은 거 찾아봅니다. 자, 1번. 쌀, 배추김치, 오리고기, 닭고기 등에 대해서 일반 음식 영업자는요,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된다. 여러분, 요즘에 왜 일반 음식점 가도 다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 음식 영업자, 그 다음에 급식 같은 경우에도 다 표시하도록, 집단급식 영업자도 다 반드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고등어, 그 다음에 이제 쌀, 배추김치, 오리고기, 닭고기,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여러분 더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나누었던 프린트에 보면은 원산지 표시 대상별 표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쭉 보세요. 소고기도 해야 되죠?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새로 들어왔죠. 염소까지 다 포함한 양고기. 그 다음에 다에 보면은,
그 다음에 저쪽 가면은 이번에 쌀 있죠, 쌀. 쌀 원산지 표시하고 3번에 배추김치. 배추김치에 뭐 더하셔야 돼요? 고춧가루가 들어갔으면 고춧가루도 반드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해산물들이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이런 애들은 원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가 붙었죠. 근데 여러분 명태 중에 제외되는 거 있었죠. 어떤 애가 제외돼요? 건조된 거, 그쵸? 건조된 건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북어 같은 애들, 이렇게 황태 같은 건조된 것은 제외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애들이 대상이고 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알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의할 거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두시면 되죠. 뭐 그때 다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2번 또 가봐야죠. 고등어, 갈치 등은 국내산, 원양산,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 명 또는 해역명으로 표시한다.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해산물은요 국내산, 원양산, 수입산. 그러니까 여러분 얘네 빼고 나머지는 다 국내산 아니면 수입산으로만 표시하면 돼요. 그런데 이 해산물 같은 경우 하나가 더 들어가요. 원양산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세 가지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 명 쓰면 돼요. 해역명은 쓸 필요 없죠. 여러분 해역명이 들어가는 건 원양산일 때예요. 그래서 원양산으로 표시할 적에는요. 해역명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양산일 경우에는 원양산 내지는 해역명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틀린 게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수입한 돼지 또는 양을 국내에서 2개월 이상한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2개월 지나면 돼요. 소 같은 경우는 몇 개월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소는 6개월이었죠. 그래서 소는 6개월, 그 다음에 이제 그 돼지나 양 같은 경우는 2개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닭이나 오리 같은 경우 더 짧죠? 1개월. 그러니까 수입해서 소는 6개월, 돼지나 양 같은 애는 2개월, 그 다음에 이제 닭 같은, 오리 같은 애들은 1개월만 지나면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불고기,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의 섞음의 표시는 국내산의 섞음 비율이 호주산보다 높을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혼합되는 경우 혼합 써줘도 돼요. 쌀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산과 미국산이 섞였으면 섞였다고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단 앞에 있는 애가 더 많이 섞인 애여야 돼요. 원칙은. 그러니까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의 섞음 이러면은 국내산 한우가 더 많이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와 관련된 표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3번의 답 옳지 않은 거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농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 여러분, 농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뭘 위주로 기억하셔야 되냐면 각각의 농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 종류까지 기억해 두셔야죠. 왜냐면 이름이 되게 구체적으로 나온다 그랬죠. 뭐 알디캅 이런 식으로 뭐 DDT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이름 명칭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명칭과 함께 각각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각각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었죠. 콜린에스터라제의 작용을 저해하는 애. 그 다음에 유기불소제 같은 경우는 아코니타제의 작용을 저해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애가 있냐면요. 잔류성이 강해가지고요. 신경이나 지방 조직이 축적되어서 만성 중독을 주로 일으키는 애들도 있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각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연결하셔서 기억을 해두실 필요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다르게 설명한 것을 가야 되는데요. 이건 이제 2014년 경기도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자, 1번. 대부분의 유기염소제 농약은 체내에서 매우 빠르게 배설이 된다. 분해, 배설 속도가 빠른 건 누구냐면 유기인재예요. 그렇죠? 잔류성은 약하지만 독성이 강해서 문제가 되는 애가 바로 유기인재였죠. 자, 그 다음에 2번. DDT는 유기인재 농약으로 신경독성이 있다. 여러분 DDT 하면이 뭐였어요? 유기염소제의 대표였죠. 유기염소제의 대표고요. 유기염소제 중에서도 잔류성이 제일 강했죠. 그래서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말라치온은 비침투성 유기염소계 농약이다. 여러분 말라치온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치온 붙는 애들은 다 뭐냐면요. 유기인재 농약이었죠. 파라치온, 말라치온 이런 애가 대표적인 유기인재 농약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기인재 농약이 독성이 강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독성이 강한 편에 해당이 되는 게 파라치온. 그렇죠? 파라치온이 독성이 상당히 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성이 약한 걸로 개발된 게 말라치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치온 붙는 유기인재치고는 독성이 약한 편이었죠. 말라치온이. 자, 그 다음에 4번. 그럼 나머지 다 틀렸으니까 맞는 거 4번이겠네요. 카바메이트계 살충제는 콜린 에스터라제 활성을 저해해서 신경 증상을 보인다. 그래서 카바메이트제 농약의 특징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카바메이트계 농약의 특징이 뭐였을까요? 얘는 누구 대용으로 개발이 된 거냐면 유기염소계. 얘는 유기염소계 대용으로 개발이 되었지만 일으키는 문제는 누구랑 비슷해요? 유기인재 농약하고 비슷하죠. 콜린 에스터라제의 작용을 저해하니까. 그거의 대표적인 농약이 알디캅이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카바메이트제는 가장 독성이 어때요? 약해요. 그래서 얘는 급성 독성도 잘 안 일어나는 편입니다. 분해 배설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요. 그래서 얘는 급성, 만성 중독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얘는 급성이나 만성 중독이 거의 일어나질 않아요. 피부에 잘 흡수가 안 되죠. 피부에 잘 흡수가 되지도 않기 때문에 급성도 잘 안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성 중독도 일어날 일이 없어요. 축적성이 없으니까요. 거의. 그래서 독성이 제일 약해요. 자, 그래서 4번의 답 4번이 되겠죠. 그래서 농약에서는 그 종류와 각각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연결해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게 제일 포인트고 제일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방사능 핵종과 해당 방사능의 인체 장애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을. 이 문제도 한 번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거든요. 이것도 2014년에 나왔던 시험 문제라 보시면 돼요. 자, 스트론튬 90 하면 뼈, 요오드 130을 하면 갑상선, 그 다음에 루테늄 하면은 피부장애, 세슘 하면은 근육. 잘못된 건 누구냐면 3번이죠. 그럼 루테늄은 어디다 문제를 일으키는 물질이었냐면 신장이었습니다. 신장.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설퍼요. 자, 그 다음에 혈액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있죠? 철. 네. 철 55 같은 경우. 얘는 혈액에다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 치매 부위를 기억해 두는 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죠. 자, 그래서 5번의 답 3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특히 식품에서 문제가 되기 쉬운 게 바로 1번, 2번, 4번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게 1번과 4번이에요. 스트론튬 90과 세슘 137은 특히 문제가 되죠. 왜요? 반감기가 길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인체 그 어디에 침투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건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죠. 근데 여러분 반감기가 짧고요. 축산물에 의한 2차 오염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누구였을까요? 요오드 131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얘네들도 치매 부위와 함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특징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5번의 답 3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6번. 다음 중 표준 위생관리 기준은 이런 비슷한 문제가 2014년도 경기도에서 나왔는데 문제 되게 단순했어요. 그때 나왔던 건 우수제조 기준은 이거였는데요. 여러분 우수제조 기준 뭐 내지는 적정제조 기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적정제조 기준 하고요. 지금 나온 표준 위생관리 표준 위생관리 기준은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 해썹의 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선행 요건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해썹이 제대로 운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얘네들이 바탕이 돼야 된다. 예전에 시험 문제로 다 보기로 나왔던 애들이요. 얘네가 먼저 바탕이 돼야지만 해썹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왔었거든요. 얘네가 안 돼 있으면 못해요. 자, 적정 제조 기준이다 라고 하면 얘가 GMP. 그 다음에 표준 위생관리 기준이다 그러면 SSOP.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적정 제조 기준이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우리가 식품을 위생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 설비 기준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표준 위생관리 기준은 뭐 용수관리, 작업장 관리 이런 것과 관련된 모든 관리들이 다 표준 위생관리 기준이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합쳐서 선행 요건 프로그램으로 관리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표준 위생관리 기준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2번에 있는 SSOP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걸 물어보기도 해요. 자, 그래서 6번의 답 2번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경기도 문제가 한참 어렵게 나올 때는 막 한 대여섯 문제를 되게 아리송하고 잘 모르겠는 문제가 나왔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적으면 한 문제, 많게는 한 3문제까지가 약간 아리송하고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되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조금만 공부하면 맞힐 수 있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실수만 안 한다면. 자, 그래서 가장 이런 기본적인 걸 물어보는 문제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6번의 답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아플라톡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애를 찾아라. 그랬네요. 자, 아플라톡신 하면은요. 이것도 이제 2014년도 경기도에서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요. 여러분, 이 아플라톡신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게 많아요. 왜냐? 곰팡이 독 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아플라톡신이거든요. 그래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플라톡신을 좀 봐둬야 될 것들이 좀 꽤 되죠. 그래서 오늘 나누려 했던 프린트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억할 게 뭐냐면 원인 곰팡이. 그래서 여러분 곰팡이 독하고 원인 곰팡이를 알아두는 거. 이거는 우선 기본이죠. 원인 곰팡이하고 곰팡이 독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치매 부위 연결하셔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기에다가 대표적인 원인식품. 이렇게 연결해서 한동안 되게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거 2개만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3가지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얘가 나온다든지 하는 형태로 치매 부위나 증상. 요거 연결하는 문제가 한동안 되게 자주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거.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조금 기억할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 플러스 알파로 좀 기억할 게 많았던 게 바로 누구냐면 아플라톡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냐면 아플라톡신은 간혹 이렇게 단독 문제가 나오니까 다른 애들보다 조금 공부할 게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원인 곰팡이가 부터 확인하셔야죠. 아스퍼길러스 플라버스, 아스퍼길러스 파라시티커스. 치매 부위는 어디였어요? 간장독. 그 다음에 발암성이 있었죠. 그래서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것도 기억나세요? 니트로사민보다 발암성이 더 강한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생산 최적 조건 보세요. 수분은 16% 이상, 습도는 80에서 85% 이상, 그 다음에 온도는 25에서 30도씨일 때 가장 잘 생성이 됐었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원인 식품도 알아두셔야죠. 곡류는 어디나 다 끼는 애잖아요. 곡류 제외하고 대표적인 식품이 바로 어디냐면은 땅콩이죠. 땅콩, 우유. 우유하면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지만 우유도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땅콩, 우유. 우선 땅콩이 여태까지 제일 뭐 보기로 많이 나오긴 했지만 뭐 땅콩, 우유 이런 애들이에요. 그다음 뭐 재래식 메주 뭐 이런 곳. 그다음에 여러분 종류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게 색깔별로 우선 구별을 하셔야 돼요. TLC 플레이트상에 전개시킨 후 자외선 조사를 했을 때요. 우리가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 청색 형광을 보이는 게 B1, B2. 블루의 약자를 써서. 자, 다음 녹색 형광을 보이는 건 G1, G2, 그린의 약자를 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라색 내지는 자주색으로 보이는 애가 있어요. 보라색 내지는 자주색으로 보이는 애들. 그럼 보라색은 퍼플이잖아요. 그럼 P로 써야 될 거죠. 근데 M1, M2로 씁니다. 왜냐하면 얘는 원인식품을 근거로 해서 명칭 붙여놨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밀크에서, 우유에서 발견된다 그래서 밀크의 약자 M1, M2를 씁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보라색이라고 해서 퍼플, P라고 약자 쓴다고 착각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서도 발암성이 가장 강한 게 바로 B1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성질 같은 경우도 여러분 확인해 두세요. 열에 안정적이어서 280도씨 이상으로 가열해야지만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물에는 녹지 않고요. 자외선이나 방사선에는 좀 불안정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아플라톡신과 관련된 것들은 조금 다른 애들보다 공부할 게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7번으로 돌아와서 한번 봐야죠. 아플라톡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애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1번 아스퍼길러스 플라버스에 오염된 땅콩박에서 발견될 수 있다. 아스퍼길러스 플라버스가 맞죠? 그 다음 땅콩? 예, 맞아요. 답은 1번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콩박에 의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칠면조 폐사 사건이요.
그러니까 칠면조가 전체가 다 폐쇄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원인이 뭐였냐면 땅콩박이었습니다. 원인 식품이 땅콩박이었고요. 거기서 처음으로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는요, 사람에게도 문제를 일으키고 동물에게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소리죠. 그럼 여러분, 왜 이 또 경기도 문제는요, 말장난을 되게 좋아해요. 그럼 사람에게 동물에게 모두 다 유해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감수성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있다일까요? 없다일까요? 감수성이 뭐예요? 있다. 감수성이 있다. 감수성이 있다는 게 반응한다는 소리라 했잖아요. 만약 감수성이 없으면 병이 안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동물 모두에게 감수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가 그래요. 우리가 맨날 쓰는 표현 말고요, 꼭 다른 표현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보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른 보기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아스퍼길러스 플라버스가 오염된 땅콩박에서 발견될 수가 있죠. 사람, 동물에게 모두 다 유해한 물질입니다. 감수성이 있어요. 그럼 2번부터 고쳐야죠. 그럼 이제 고쳐보세요. TLC 플레이트 상에서 자외선 조사 시 보라색을 띠는 것이 B1이다? P1이다? 보라색이라고 해서 퍼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보라색을 띠는 건 어디서 발견되냐면 우유. 그래서 우유의 약자 M1을 써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장류 탁주 제조에 사용되는 누룩곰팡이에서 원인 곰팡이가 분리된다. 이건 또 단원별 문제풀이에서 했는데 여러분, 누룩곰팡이? 아스퍼길러스에 해당하는 누룩곰팡이는 뭐예요? 아스퍼길러스 오리자이죠. 자, 그래서 아스퍼길러스 오리자이하고 오리자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플라버스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육류, 우유 등이 주 원인 식품이다. 누군 상관없을까요? 육류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땅콩, 우유 이런 데가 문제가 되죠. 땅콩, 우유, 두류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옳은 건 1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기가 그대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찾을 수 있겠죠?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기본적인 걸 알고 있으면. 그래서 7번의 답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이것도 나온 문제예요. 2014년도에. 문제 되게 쉬웠죠?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요인 중 내인성인 것은, 자, 우리가 위해 요인을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 이렇게 구분을 하죠. 내인성이다 라고 하면 식품 자체 유독 유해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중독 중에 그거 생각하면 되죠. 자연독이요. 자연독. 자, 자연독이 바로 내인성의 대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다수가 화학성이었죠. 그러면 이제 대다수가 이제 그 외인성의 그 대다수가 화학성 식중독은 거의 대다수가 뭐였냐면은 외인성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기성인 경우는 이제 화학성의 일부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들, 걔네들만 유기성이었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내인성을 찾아라. 그럼 답은 당연히 3번이죠. 녹색 싹이랑 감자. 그러면 이제 여기 솔라닌이라는 독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죠. 이게 바로 식물성 자연독입니다. 자, 그래서 내인성인 건 식물성, 동물성, 자연독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답은 3번인데요. 그럼 나머지 한번 보세요. 기생충에 감염된 돼지고기. 이거 밖에서 들어온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는 다 뭐에 해당이 되냐면 외인성. 그 다음에 황변미, 이거 곰팡이에 오염되어서 발생하는 거죠. 이것도 외부로부터 온 거니까 외인성. 자, 그 다음에 지나치게 구운 쇠고기. 이건 뭐에 해당이 될까요? 지나치게 구우게 되면은 조리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물질이죠. 유기성 유해 요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인성, 내인성, 유기성으로 분류를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인성이다 그러면 자연독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인성은 대다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인성, 유기성 빼면 대다수가 외인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내인성은 자연독, 유기성은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4번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나치게 구운 쇠고기에서는 어떤 유해 물질이 만들어지기가 쉬울까요? 누가요? 벤조피렌, 헤테고리 아민유 이런 애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엔 벤조피렌이 이제 보기로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 보니까 시험 문제에 헤테고리 아민유라는 이름도 슬슬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나치게 구운 고기, 육류 이러면은 벤조피렌, 헤테고리 아민유 이런 애들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유기성 유해 요인 하면은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런 벤조피렌, 헤테고리, 아민유화 말고 다른 애들도 혹시 기억나세요? 특이하게 탄수화물 식품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유해 성분도 있는데요. 아크릴 아마이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보니까 발효 과정 중에 생성이 되는 애도 있죠. 김치 만들 때, 요구르트 만들 때 만들어지는 거 에틸 카바메이트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죠. 유기성에. 그 다음에 여러분 간장, 3분의 간장 제조 시에 생성이 된 누가 도 있었냐면 MCPD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햄 있죠. 햄 만들 때 우리가 발색제로 아젤산염을 쓰는데요. 이 아젤산염 때문에 발생하는 또 발암성 물질이 있어요. 걔가 바로 누구였냐면 니트로사민. 그 다음에 여러분 심지어 물요. 수돗물을 염소 소독할 때도요. 발암성 물질이 생성이 될 수 있어요. 걔가 바로 누구였냐면 트리알로 메탄. 그 다음에 여러분 특히 과실주 만들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과일에 있는 그런 펙틴 성분이 알코올 발효 시에 유독 성분인 누굴 만드냐면 메탄올.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유기성 유해 요인들이에요. 자, 그래서 유기성 유해 요인과 관련된 문제도 경기도에서 되게 많이 나왔죠. 다음 중 유기성 유해 요인으로 묶인 것은 유기성 유해 요인 유기성이란다. 이렇게 중간에 생성이 되는 물질인 것은 이렇게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 형태 많이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중간에 생성되는 애들은 꼭 알아두시고요. 중간에 생성되는 애들은 제일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가 생성이 되는지를 기억하는 게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인성 이렇게 유해 요인 나왔는데 솔직히 이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나온 적 있다.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 대신 4번에 있는 유기성 유해 요인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해요. 자, 그래서 8번의 답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9번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식중독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자, 이게 재작년에 이제 작년이었구나. 작년 초에 제일 이슈가 됐던 식중독이 바로 뭐였냐면 퍼프리젠스균, 웰치균 식중독이었었죠. 자, 이 웰치균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단원별 문제 풀이할 때 다 했던 내용들인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의 그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문제를 풀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기억. 이 균은 식품에서 독소를 생성하지 않고 장관 내에서 아포를 형성할 때 생성한 독소가 이 식중독의 직접적인 뭐가 되냐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일명 뭐라 그래요? 중간형 내지는 생체 내 독소형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첫 번째 얘의 특징이 나왔어요. 얘는 일명 우리가 아는 독소형이 아니라 식품 중에서 만들어진 독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체내 내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독소에 의해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중간형 내지는 생체 내 독소형이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야. 자, 그 다음에 니은 주로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A형의 독소는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웰치는요 A부터 뭐까지 존재하냐면 F형까지. 그래서 식중독이 보고된 사례가요 A와 F가 있어요. 근데 주로 발생하는 건 누구냐? A형이요. 99% 이상은 다 A형이에요. 그래서 주로 발생하는 건 A형이다. 근데 이 A형의 문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얘 원인균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죠. 앞에 클로스트리디움 붙었죠. 그럼 클로스트리디움이 붙었다는 소리는 편성염기성의 내열성 포자를 만든다. 이거 또 기억나요? 내열성 포자? 내열성 포자를 만드는 게 특징이었죠. 그래서 내열성이 상당히 강해가지고요. 얘는 100도씨에서 1시간에서 4시간 가열을 해도 사멸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맞는 문장이에요? 근데 거기 문제 잘 보세요. 주로 식중독균의 원인이 되는 A형균의 독소는 내열성이어서 100도씨에서 1시간에서 4시간 가열해도 사멸되지 않는다. 그럼 과연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되게 헷갈리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제대로 기본 개념이 잡혀 있으면 답을 옳게 찾는데요. 기본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요. 답을 잘못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 첫 시간에 예전에 이론할 때 설명했던 건데 혹시 기억나세요? 세균은요. 영양세포 상태로도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클로스트리디움균 같은 경우에는 포자 내지는
아포의 상태를 유지할 때도 있어요. 그 환경이 열악할 때는 포자 아포의 상태를 유지하죠. 이건 다 균 상태예요. 균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독소는 다르다라고 했어요. 독소는 그냥 세균이 만들어내는 화학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균 자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얘는 균 자체가 아니에요, 독소는. 자, 그러면 거기는 잘못된 문장이란 소리예요. A형균이 만들어내는 독소가 아니라요. A형균이 만들어내는 뭐가요? 포자가요. 포자가 내열성이 강하다는 거죠.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A형균의 포자가 내열성이어서요. 100도씨에서 1시간에서 4시간 가열해도 사멸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독소는 되게 열에 약해요. 60도로만 가열해도 파괴됩니다. 독소는. 그래서 그 독소는 되게 열에 약해가지고요. 60도씨에서 조금만 가열해도 금방 활성을 잃어버리고요. pH가 4 이하만 돼도 다 활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독소와 균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디귿. 가열에 의해 잘 파괴되지 않는 슈퍼 식중독 균으로 섭취 전 가열 조리에 의해 예방이 어렵다. 이게 그때 신문 기사에 나왔던 문장이에요.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학교 급식소에서요, 이 멸치균 식중독이 막 터지면서 보니까 지금 100도씨에서 1시간에서 4시간 가열해도 파괴 안 된다며요, 포자가. 그럼 우리 일반적인 조리 가열에 의해서는 파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슈퍼 식중독 균이고요. 가열해도 예방이 안 돼요. 이거 맞는 문장이에요? 틀렸어요, 여러분. 얘 틀린 문장이에요. 얘는 가열에 의해서 예방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론 정리해드릴 적에도요. 가열에 의해서 완벽한 예방을 할 수 없는 식중독, 그럼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포도당 구균이었어요. 얘가 아니라. 얘는 가열에 의해서 예방이 됩니다. 여러분 얘가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거 물어보신 분들이 다 많아요. 왜 100도씨에서 1시간에서 4시간 가열해도 파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예방이 가능하냐고요? 얘가 그 식중독을 일으키는 방법을 알면 답이 나와요. 중간형, 생체 내 독소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해야지 발병을 한다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거기 기억에 벌써 설명이 주어졌어요. 우선 우리가 균을 섭취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우리 체 내에서, 우리 장 내에서 아포가 형성이 될 때 독소가 만들어지고요. 요 독소에 의해서 발증,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얘가 균을 먹은 다음에 체내에서 아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균에서 세포 상태의 균이 아포로 만들어질 때 독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상태의 것을 먹어야지만 식중독이 발생을 하냐면요. 세포 상태의 균이요. 아포 상태의 균을 먹어서는 식중독이 발생을 하지 않아요. 예, 아포 상태의 균을 먹으면 체내에 들어와서 다시 아포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아포 상태니까. 그러니까 아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세포 상태의 균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기억나세요? 세포는 열에 어때요? 약하잖아요. 그래서 예방이 가능해요, 얘는. 그래서 얘는 체내에서 아포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래야지 독소가 만들어지니까요. 세포 상태를 먹어야 돼요. 근데 세포는 열에 약해요. 자, 그래서 얘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가열에 의해서 예방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리을. 가열식품의 저온 보존이나 60도에 온장을 하거나 소분에 의한 현기성 상태의 억제도 이 식중독의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특징을 한 가지 또 해야 되죠. 얘의 특징이 뭐였냐면 원인식품이요. 여러분 얘가 어떨 때 주로 많이 발생했냐면요. 대량 조리를 해서 대량 조리를 한 다음에요. 누굴 대량 조리해야 되느냐? 단백질 식품이요. 얘는 탄수화물 식품에서 발생 안 해요. 오로지 단백질 식품에서요. 단백질 식품을 대량으로 조리해서 실온에 방치했을 때, 장시간 실온에 방치했을 때 발생을 하는 거죠. 특히 여러분 대량 조리의 의미는 뭐냐면요. 현기적인 조건이에요. 대량으로 조리를 해서 방치를 하게 되면 그냥 벌크 상태로 방치를 하게 되면 아래쪽은 뭐가 된다 그랬냐면 현기적인 상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급속 냉각시키면 돼요.
그 다음에 혐기적인 상황이 되지 않게 여러 개로 나눠 담아두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방법이에요. 다른 애들은 이런 예방법 없죠? 근데 얘는 그런 예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조리하자마자 급속 냉각을 시키고 실온에 장시간 방치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얘 같은 경우는 혐기적인 상황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개로 나눠서 소량씩 담아가지고 보관한다. 그게 바로 예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즘에는 그 예방법도 보기로 되게 잘 나오니까요. 얘만의 예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답은 그래서 맞는 건 기억하고 리을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거 아니죠?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문제가 뭐예요? 옳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니은 디귿해서 답은 2번이 되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박스형의 문제가 나오면 보통 옳은 것은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경기도에서 간혹 이래요. 옳지 않은 걸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퍼프리젠스균, 월치균에 관련된 식중독은 작년에 좀 큰 문제가 됐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9번의 답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0번. 계산 문제죠. 자, 이것도 이제 2014년 교육청 시험 문제로 나왔던 건데요. 물 10리터를 표백분을 사용해서 2ppm 농도로 염소 소독하고자 한다. 이때 유해 성분이 50%일 때 필요한 표백분의 양은, 그때 문제가 딱 이거였어요. 수치도 다 똑같아요. 문제는 되게 간단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물 10리터를 표백분을 사용해서 2ppm 농도로, 그럼 여러분 2ppm이라는 건 이건 뭐 어떤 의미인지만 알면 문제를 풀기엔 그닥 어렵지가 않은데요. 2ppm이다 라고 하면 1리터 중에 2mg이 함유되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리터 중에 미리그램 수죠, ppm은.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물 몇 리터를 2ppm으로 만든다 그랬냐면요. 10리터를요. 그래서 1리터가 아니라 10리터를 2ppm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똑같이 몇 배 해주시면 되냐면 10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10리터 중에 20mg이 들어있으면 우리가 2ppm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10리터 중에 20mg이 들어있으면 우리가 2ppm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유효 성분이요. 유효 성분이 얼마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효 성분은 50%다. 그러면 100개 중에 50개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0개 중에 50개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역수를 취하셔서 곱해주시면 됩니다. 50분의 100. 그래서 얼마냐? 40mg이 되죠. 그러니까 얘네 중에 이제 절반의 효과가 없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40mg을 넣어줘야지만 2ppm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0번의 답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 유형도요.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그 다음에 90년대에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되게 텀이 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텀이 긴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 문제도 종종 나오니까요. 이렇게 계산과 관련된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 중 리케차의 원인인 감염병은, 리케차가 원인인 감염병. 여러분 이 감염병의 가장 기본은 뭐라고 했냐면은요. 분류. 분류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류 문제는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분류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주로 나오는 그 분류 문제가요. 병원체에 따른 분류라든지 그다음에 인축공통이나 경구 감염병을 분류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정 감염병과 관련된 건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법이 바뀔 때. 자, 그래서 11번 리케차가 원인인 감염병을 찾아라 그랬죠. 탄저, 일본내염, 성홍열, 쯔쯔가무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리케차가 원인인 경우는 딱 하나, 쯔쯔가무시. 요거죠. 그러면 그 리케차가 원인인 감염병은요. 대표적인 게 QR, 발진열, 발진티푸스, 그리고 쯔쯔가무시였죠. 자,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탄저 하면은 세균, 그 다음에 일본 내염 하면은 바이러스, 성홍열하면 세균이죠. 자, 이거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에 감염병의 병원체에 따른 분류가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적으로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기본이지만 중요하죠. 네, 기본이지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10번의 답 4번이었고요. 그 다음 12번. 바이러스 식중독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주세요. 자, 이것도 2014년도
경기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바이러스 하면 딱 노로바이러스 이것만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노로바이러스 말고도 아스트로바이러스나 로타바이러스 이런 애들도 같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노로바이러스 말고 다른 것도 나왔네? 학생들이 풀기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보기를 보니까요. 쉬웠어요. 네, 보기 보니까 쉬워요. 자, 그럼 여러분 우선 노로바이러스와 관련된 거 보시면요. 1번 노로바이러스는 소형 구형 바이러스다. 그래서 얘는 칼리시 바이러스 속에 포함이 돼요. 칼리시 바이러스 속이 다 뭐냐면 소형 구형 바이러스입니다. 땡글땡글한. 자, 그 다음에 2번 아스트로바이러스는 잠복기가 길고 복통,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인다. 근데 바이러스 식중독이 거의 대다수 이래요. 네. 그 다음에 3번 로타바이러스는 노워크 바이러스라고도 불린다. 그럼 노워크 바이러스, 노워크 라이크 바이러스 이거 다 옛날에 누구 불리던 명칭이냐면 노로바이러스가 부르던 명칭이에요. 그 3번이 답이 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칼리시 바이러스가 바로 소형, 구형 바이러스들을 의미를 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틀린 건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이죠. 그 다음에 그 나온 김에 그때 이제 우리 단원별 문제 풀이할 때는 정리를 한번 안 했으니까 이거 한번 해드리고 갈게요. 뭐 노로바이러스는 그때 했던 거니까 뭐 여러분들 뭐 기억을 되살리는 거. 자, 예전엔 노로바이러스는 노워크 라이크 바이러스, 칼리시 바이러스, 소형 구형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으나 지금은 노로바이러스라는 공식 명칭을 갖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칼리시 바이러스 속에 속하며, 그러니까 칼리시 바이러스 속들이 다 소형 구형 바이러스들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외가닥에 RNA를 가진 껍질이 없는 바이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철 뭐라고 불렀어요? 설사 바이러스라고. 그 다음에 사람의 장관 내에서만 증식해요. 외부에서는 절대 증식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0도씨 이하의 조건에서도 장시간 생존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문제가들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였죠. 그 다음에 입자를 10개만 섭취해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100개 이하, 10에서 100개 정도의 적은 소량으로도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통 바이러스 배출 기간이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2, 3일. 바이러스 배출은 원래 2, 3일 정도지만요. 길면은 2주까지도 간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 얘는 사람과 사람 간의 2차 감염도 일어나고요. 전염력도 강해요. 옛날엔 틀린 문제로 많이 나왔었죠. 전염성이 있다는 거. 식중독이지만 전염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무증상 감염도 존재하죠. 증상이 없긴 한데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잠복기는 24시간, 48시간의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나타나죠. 증상은 한번 읽어봐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방법 보시면 백신은 개발된 거 없어요. 그렇죠? 바이러스 식중독은 다 백신이 개발된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얘는 온도 기억해 두셔야죠. 그 흔한 60도가 아니라 85도씨에서 1분 이상이에요. 85도씨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지만 예방이 가능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안 나왔던 건데요. 설사성 로타바이러스요. 여러분, 설사성 로타바이러스는요, 얘도 RNA 바이러스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사슬을 갖고 있는 RNA 바이러스인데요. A형, B형, C형이 있어요. A군 로타바이러스가 주로 유유와 젖먹이 애기들이 주로 걸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B군 로타바이러스는 성인에게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군 로타바이러스는 집단 발생은 드물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럼 이제 보통 그 잠복기는 2, 3일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상도 거의 비슷해요. 위장 증상. 자, 그 다음에 아스트로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그거 보세요. 아스트로바이러스도 주로 누구예요? 유아 설사의 원인입니다. 유아 설사의 원인. 그러니까 거의 성인 말고요. 유아 설사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잠복기가 하루에서 보통 4일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은 위장 증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설사성 그러니까 로타바이러스에서는 A군, 그 다음에 아스트로바이러스 이런 애들은 다 유아에게서 주로 발병하는 애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유아 얘기가 나오는 거 아스트로바이러스, 그 다음에 로타바이러스에선 A군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바이러스 식중독 나온 김에 다른 애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또 이거 했던 내용들 기억을 한번 되살려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 12번에 바이러스 식중독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3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13번. 방사선 조사식품의 감지 방법이 아닌 것은. 그때는 경기도에선 시험 문제가 물리적 감지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감지 방법이 아닌 것은 이랬죠. 자, 그럼 DNA 측정, 전자회절 공명에 의한 프리 레디컬 측정, 휘발성 탄화수소 측정, 수분 활성도 측정. 그럼 눈이 딱 보이지 않아요? 아닌 게 너무 뻔한 게. 수분 활성도 측정한다고 방사선 조사를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3번의 답은 4번인데요. 그럼 나머지들은 방사선 조사식품에 감지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보기 중에 물리적인 방법이라는 건 누구냐면 2번이요. 2번에 있는 전자회절 공명에 의한 방법이 바로 물리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인 방법에 해당이 되는 거 화학 물질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누구냐면 휘발성 탄화수소 측정이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확인 방법이 바로 DNA 측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에 보면은요. 나눠드렸어요.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4페이지에 보면 13번 있죠. 그 13번에 물리적인 확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 생물학적인 방법을 분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물리적인 방법이 제일 많죠. 광자극 활광법, 열 발광법, 그 다음에 전자스핀 공명법 이런 것들. 화학적인 방법에 휘발성 탄화수소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방법에 DNA 측정법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방사선 조사식품의 조사 방법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분류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경기도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이거를 이렇게 세세하게 몰라도 돼요. 근데 그 경기도는 말했죠. 다른 것보다 훨씬 세세하게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눠서 분류를 해서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13번의 답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해석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요거는 조금 설명할 게 있으니까 조금 쉬고 나서 들어가도록 할게요.